2020년 인류는 단순한 감염병을 넘어 문명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바이러스의 공습을 맞이했다. 코로나19는 단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국제 경제 질서, 정치 권력, 군사 전략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이 혼란 속에서 부상한 것이 바로 mRNA 백신이다. 백신은 더 이상 감염을 막는 의료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전략 무기이며 기술 패권의 상징이며 글로벌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첨단 생명과학의 최전선이다. 어느 국가가 mRNA 플랫폼을 확보했는가에 따라 백신을 제조하고 분배하고 심지어는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휘감은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눈으로 목격했다. 백신을 먼저 만든 나라가 전염병을 먼저 통제했고 타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다국적 제약사를 기반으로 수천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를 앞세워 생명과학의 왕좌를 장악했고 유럽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큐어백을 동원해 나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반면 일본은 놀랍도록 늦었다. 기술도 시스템도 심지어 위기감조차 부재했다. 세계는 21세기형 전쟁에서 일본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런데 그 공백을 채운 나라가 있었다.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 반도체 중심의 수출국가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 이후 생명과학 분야에서 전례 없는 도약을 이뤄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백신 생산 기지로 출발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 생산 공장으로 기능하며 K바이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진정한 변곡점은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자체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선도 기업들이 미국 유럽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넘어서 독자적인 플랫폼 확보에 나서며 한국은 이제 단순한 생산국이 아닌 기술 보유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mRNA 3세대 백신이다. 기존 1세대 백신은 냉동 보관이 필수적이고 심근염 등 부작용이 있었다. 2세대는 안정성이 향상됐지만 기술 완성도가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한국이 선보인 3세대 mRNA 기술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항원 표적 정확도와 면역 반응 유지 기간이 비약적으로 개선된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는다. WHO가 이 기술을 공식 인증하며 글로벌 mRNA 허브의 위치를 한국에 부여한 것은 단순한 과학적 인증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이 기술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답은 간단하다. mRNA 기술은 백신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향후 암 치료, 희귀질환 치료, 맞춤형 의학, 심지어는 생물학적 무기 대응 체계까지 연계되는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mRNA를 장악한 국가는 미래 의료 체계를 통제하며 국제보건안보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 내 대형 제약사를 활용해 mRNA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까지 연구 중이다. 중국은 자체적인 mRNA 플랫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기술 격차와 신뢰도 문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일본은 더욱 심각하다. 기본적인 기술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입 의존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정부 주도 전략, 국내 RD 생태계 육성을 통해 빠르게 기술 자립을 완성하고 있다. 이 속도는 일본이 10년을 투자해도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백신 하나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던 그 시기, 한국은 위탁 생산국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끊고 기술 보유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이 단지 빠르거나 싸서가 아니다. 그것은 철저한 전략과 위기의식, 그리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mRNA 백신 허브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WHO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 백신 사각지대에 새로운 거점을 세우고자 하지만 정작 기술을 가진 국가는 많지 않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폐쇄적이고 유럽은 정치적 복잡성으로 속도가 느리며 일본은 기술 자체가 부재하다. 결국 WHO는 선택했다. 기술도 있고 생산 역량도 있고 외교적 신뢰도까지 갖춘 대한민국을. 이것이 바로 기술 주권의 실체다. 세계가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때
한국은 백신을 통해 싸움의 룰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mRNA 3세대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이야말로 21세기 새로운 냉전의 무기이며 누가 이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향후 50년 세계 패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다. 우리는 그 선봉에 서 있다. 단지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 생명과학의 중심이었다. 전후 패망 속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의학 기술을 복구하고 발전시켰으며 백신과 항생제, 진단장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다. 일본의 제약기업들은 1980-90년대까지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의 롤모델이었고 한때 한국의 식약처 전문가들도 일본의 규제 체계를 모방하려들 정도였다. 그러나 그 전성기는 너무 오래된 과거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일본이 기술을 잃은 것이 아니라 속도와 위기감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팬데믹 초기에 일본은 우리는 안전하다는 신화를 믿으며 방역 대응을 소극적으로 했고 백신 확보 경쟁에서도 선진국 중 가장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자국 내 임상시험 절차에 얽매인 나머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조차 제대로 승인하지 못해 미국, 유럽보다 훨씬 늦게 국민 접종이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일본 의료 시스템의 관료주의적 병폐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의약품 승인 절차는 극도로 보수적이며 자국 내 임상 데이터를 필수로 요구하는 구조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인 협력에 뒤처지고 혁신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한국은 글로벌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한 빠른 긴급 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역에 즉각 대응했지만 일본은 1년 가까이 자국 임상을 고집하며 백신 보급 속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 능력의 실패이자 기술 주권 상실의 결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이 백신의 핵심 기술 개발에서 철저히 뒤처졌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mRNA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집중할 때 일본은 전통적인 불활성화 백신과 단백질 기반 백신에 집착했다. 다케다, 시오노기 같은 대형 제약사들이 mRNA 플랫폼 확보에 늦게 뛰어들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외국 기술에 의존하거나 공동개발 방식에 그쳤다. 이처럼 기술 선택과 집중이 실패한 배경에는 과거의 성공에 대한 과신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는 스스로를 과학기술 대국이라 자부했으며 그 시대의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기준 일본 내에서 상용화된 자체 백신은 단 한 개도 없었고 백신 접종률은 한국보다 한참 뒤처졌으며 mRNA 기술 경쟁에서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라 체계 전체가 낡아 있다는 신호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특히 일본은 R&D 투자 구조에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일본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총액은 크지만 고령화와 의료비 절감에 집중되어 있어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다. 반면 한국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전략적으로 백신 주권 확보를 선언하고 감염병 연구소, mRNA 기반 기술센터, 글로벌 CDMO 허브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이러한 대비는 위기 대응 속도뿐 아니라 미래 경쟁력 측면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낳았다. 또한 일본은 민관 협력에 있어서도 경직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의 기술 이전이나 협력 개발에서 관료적 장벽과 행정적 절차가 많아 외국 기업들도 일본 시장을 회피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그 결과 일본은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더 이상 전략적 중심 국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WHO나 CEPI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서도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몰락은 한국에게 있어 단순한 상대국의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의 성장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같은 동아시아, 비슷한 출발선, 유사한 문화권 속에서 일본은 과거의 유산에 안주하다 기술 패권을 잃었고 한국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며 질주하고 있다. 일본은 자신이 만든 기술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한국은 그 모델을 뛰어넘어 독자 플랫폼을 구축했다. 특히 생명과학처럼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에서는 전통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연성과 속도이다.
지금 일본은 그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을 앞선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컨대 일본은 지금 생명과학의 전략 경쟁에서 기억은 있지만 기술은 없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그들의 문제는 단지 백신 개발 실패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의 일본은 생명과학의 전장에서 후방 보급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간 일본이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에서 전략적 존재감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기술은 축적의 결과이지만 혁신은 선택의 문제다. 일본은 기술을 축적했지만 혁신을 선택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축적된 기술은 부족했을지언정 위기의 순간 혁신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미래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세계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국가와 만들 수 없는 국가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미국, 독일, 영국 같은 백신 선진국들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워 초기 백신을 독점했고 많은 국가들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 붕괴와 사회 혼란을 겪었다. 이 와중에 한국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기지로 선택되며 백신 생산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국가 위신을 세운 일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뼈아픈 자각의 계기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기술은 외국에 있고 우리는 그저 조립하고 병에 넣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백신이라는 생명줄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현실은 자주국방 못지않게 자주복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절실히 일깨워 주었다. 이때부터 한국은 단순한 생산 공장을 넘어 독자 기술을 확보한 생명과학 주권 국가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전환이 단기간의 충동이나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수년간의 준비와 축적의 결과라는 점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바이오 경제 2025라는 이름으로 장기 전략이 수립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초기부터 국가 백신 자립 로드맵을 전격 발표하며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시켰으면 윤석열 정부 역시 이를 첨단 전략 산업으로 재규정하고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까지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였다. 다시 말해 정부가 정권을 초월해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은 일본과 중국과는 전혀 다른 행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초기에는 다국적 제약사의 위탁 생산을 맡았지만 이제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으로 부상하며 단순한 생산 능력을 넘어 공정기술 최적화와 초고속 생산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을 시작으로 노바백스와의 기술 협약, 그리고 자체 개발 백신인 GBP510으로 WHO의 기술 승인을 받기까지 단 2년 만에 글로벌 백신 독립국의 상징이 되었다.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에서 시작해 mRNA 백신 개발로 확장하며 수직통합형 생산 체계를 구축했고 이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창출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더 이상 조립기술에 머물지 않는다.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설계하고 심지어는 백신 디자인 자체를 주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기술 우위를 단 3년 만에 허물 수 있었던 결정적 차이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성과가 민관 협력이라는 한국식 시스템 속에서 가능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민간은 속도와 실행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이 구조는 단지 행정적 효율성만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강력하다. 예컨대 일본은 백신 개발에 있어 민간이 정부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고 모든 프로세스가 서류 위주로 돌아가지만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는 임상시험부터 인허가까지 신속통합심사 제도를 가동하며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3개월 내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전환하였다. 바로 이러한 유연한 시스템이야말로 백신 기술 확보 전쟁에서 한국이 가장 큰 경쟁력을 확보한 이유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기술 기반의 수출 전략이다. 과거 한국은 제조업 수출국으로서 완성품 중심의 전략을 구사했지만 이제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기술 자체를 수출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다른 국가의 백신 주권을 도우며 글로벌 보건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WHO의 mRNA 기술 허브로 지정된 이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mRNA 생산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과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일본은 물론 미국조차도 쉽게 시도하지 못한 구조이다. 왜냐하면 기술은 힘이지만 나눌 수 있을 때 신뢰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동맹과 협력을 통해 연결된 주권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택했으며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이다. 결국 한국은 백신 생산기지라는 외부의 시선을 스스로 떨쳐내고 기술과 인프라, 제도와 인력까지 종합적으로 갖춘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출 실적이나 기술 인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국가 위기의 순간 누가 준비되어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한국이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위상에 기대어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의 성과를 통해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때 기술의 종속국이라 불렸던 한국은 이제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보건 안보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 백신 기술의 진화는 단순히 효능의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과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mRNA 기술이다. 전통적인 백신이 병원체 자체를 죽이거나 약화시켜 투입하는 방식이었다면 mRNA 백신은 유전 정보를 이용해 체내에서 항원을 스스로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혁신적인 개념은 2020년 팬데믹 초기 화이자와 모더나를 통해 전 세계에 각인되었고 mRNA는 생명과학의 미래를 상징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들이 개발한 mRNA 백신은 1세대 기술에 머물러 있었으며 극저온 보관이 필요하고 심각한 이상 반응 사례가 보고되는 등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 문제점을 정면으로 돌파한 것이 바로 한국의 3세대 mRNA 기술이다. 한국의 생명과학계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1세대와 2세대의 기술적 한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3세대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핵심은 세 가지에 있다. 첫째는 안정성이다. 기존 mRNA 백신은 섭씨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했고 이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접종에 큰 제약이 되었다. 반면 한국의 3세대 mRNA 기술은 상온에서도 보관 가능하도록 전달체 LNP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설계하여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는 내약성이다. 기존 mRNA 백신은 일부 접종자에게 심근염, 심낭염 등 면역 과민 반응이 발생하였고 이는 접종 거부감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한국은 mRNA 염기 서열의 최적화와 면역 활성 조절 기술을 통해 부작용 발생률을 현격히 낮췄고 이로 인해 WHO가 직접 임상 데이터를 받아 인증한 최초의 비서구권 mRNA 플랫폼으로 선정되었다. 셋째는 범용성이다. 한국의 3세대 기술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계절성 독감, 심지어 암세포 타겟 치료까지도 응용 가능한 다기능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백신이 아니라 미래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케 하는 기초기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 기술의 기반에는 단순한 기업의 역량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R&D 생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큐리언트는 혁신적인 LNP 조성물로 WHO와 CEPI의 공동 인증을 받았으며 지엔텍스는 mRNA 합성 효율을 기존 대비 30% 이상 끌어올리는 기술을 상용화하였고 한미약품은 항암용 mRNA 기반 치료제를 위한 임상 일상을 돌파하며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공동개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국지적 성공이 아니라 기술적 성숙도와 국제적 신뢰를 모두 갖춘 사례이며 mRNA 기술의 주도권이 더 이상 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다. 또한 한국의 mRNA 3세대 기술은 그 자체로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백신 개발은 특허와 기술 독점이 기반이 되었지만 한국은 WHO의 기술 공유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백신 보급의 형평성과 접근성에 있어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WHO가 운영하는 mRNA 기술 훈련센터는 남아공에 설치되었지만 그 운영 자문과 핵심 교육 커리큘럼은 한국 기업과 연구소가 설계하였고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독자적인 백신 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한국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일본과 중국이 아직도 국내 공급 체계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이다.
실제로 일본은 아직까지 mRNA 기술의 전주기 공정, 즉 유전자 설계, 합성, 전달체 생산, 임상 적용까지를 모두 통합한 사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수입하거나 라이선싱 형태로 소국적 진입을 시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한국은 생명과학 기반의 대기업과 중소바이오벤처, 대학 및 국책연구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기술 생산 인허가 수출의 전 과정을 통제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 점에서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WHO가 2024년 말 한국의 mRNA 3세대 플랫폼을 글로벌 남반구 백신 전략의 기준 기술로 채택한 사건은 향후 10년간 mRNA 기반 백신 시장에서 한국이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임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기술 인증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mRNA 3세대 기술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그것은 앞으로의 전염병이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후변화 생물 무기도 시집중화 고령화 같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는 빠른 항원 설계, 유연한 생산 시스템,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며 바로 한국이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mRNA 3세대 기술은 기술을 넘어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빠르게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고 그 상징적 사례가 바로 mRNA 3세대 기술이다. 우리는 더 이상 서구의 기술을 수입받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우리가 만든 기술을 세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앞에 있지 않다. 기술은 정체된 국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혁신은 준비된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2023년 11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mRNA 백신 기술 보급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mRNA 기술 공유 이니셔티브 글로벌 mRNA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허브를 운영하면서 그 기준 기술로 한국의 3세대 mRNA 플랫폼을 채택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인증이 아니라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의 기술을 글로벌 보건체계의 핵심 자산으로 인정한 사례이며 그 의미는 단지 과학을 넘어 정치, 경제, 외교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전환의 시그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결정 과정에서 일본의 기술은 단 한 차례도 후보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기술력 부족, 공공접종 신뢰도 하락, 그리고 국제협력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일본은 사실상 글로벌 백신 질서에서 제외된 것이다. WHO는 기술 인증을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는 플랫폼의 보편성, 즉 특정 질병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바이러스 및 질환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과 적응성이다. 둘째는 생산과 보관의 효율성,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조건과 대량 생산 구조의 유연성이다. 셋째는 기술 공유의 개방성, 즉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이 아닌 실제 기술 이전을 통해 저개발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의 형성 여부이다. 한국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GBP510의 기술 기반은 코로나19 이후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뿐 아니라 인플루엔자, 지카, HPV 등 다종의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하며 냉장 유통이 가능한 구조 덕분에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에서도 보급이 용이하고 WHO가 주도하는 남반구 백신 훈련센터의 핵심 커리큘럼을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결정적인 평가 요소가 되었다. 반면 일본은 시오노기 제약과 다케다 제약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에 나섰지만 mRNA 기술의 내재화는커녕 대부분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WHO의 기술 검토 과정에서도 자체 플랫폼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WHO 기술 이전 허브 관계자들이 평가 중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일본의 폐쇄성과 상업 중심주의였다.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보되 그것을 공유하거나 연계하려는 시도 없이 오로지 내수 시장과 기업 이윤에만 집중하는 구조는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공공백신 파트너로서의 자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WHO의 mRNA 기술 후보국 리스트에서 아예 제외되는 전례 없는 결과를 맞이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자성이나 위기의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2024년 초 일본 후생 노동성은 국내 접종 수요는 이미 안정되었으며 외국 기술을 수입하여 필요한 만큼 생산하면 된다는 식의 발표를 내놓았고, 다케다 제약 역시 글로벌 진출보다는 내수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실상 세계 시장에서의 mRNA 경쟁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같은 시기 WHO CPIG AV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글로벌 백신 배분 체계에서 리더국으로 편입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일본의 퇴장이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붕괴임을 방증한다. 국제기구의 선택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WHO는 단순한 기술만을 보지 않는다. 해당 기술이 어떤 정치적 신뢰, 사회적 시스템, 공공보건 철학과 결합되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기술력을 넘어 신뢰 자본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였으며, 그 신뢰는 코로나 초기부터 진단키트, 방역물자, 백신 공정 지원까지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기여해온 실적에 기반한 것이다. 반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자립에 실패했고, 국제연대보다는 자국 방어에 몰두했으며 기술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로 보는 시각을 끝내버리지 못했다. 이러한 WHO의 공식 인증은 향후 국제 백신 공급 체계 재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 ACDC는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백신 자립 전략을 발표했고, 유럽연합 EU 역시 한국과 공동 백신 연구소 설립을 검토 중이며,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이미 한국산 mRNA 생산시설 유치 협상을 시작하였다. 일본은 이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으며, 심지어 자국 내 다국적 제약사들도 기술 이전 대상국으로 한국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적 종속에서 정치적 종속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요컨대 WHO의 선택은 단순한 한 국가의 성공이 아니라 백신 패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더 이상 미국과 유럽이 모든 기술의 원천일 수 없고, 더 이상 일본이 아시아 과학기술의 대명사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한국은 WHO의 이름으로 전 세계 백신 전략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었고, 그 자리에 일본은 없다. 기술을 축적하고도 방향을 잃은 일본, 뒤늦게 뛰어들고도 전략을 세우지 못한 일본은 이제 생명과학이라는 전장에서 완전히 퇴장당한 것이다. 백신은 이제 단지 한 국가의 생명보호수단을 넘어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 교섭력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이 되었다. 특히 mRNA 백신 플랫폼은 기술 전파의 속도와 물류체계, 규제 일원화 등 다차원적 요인이 얽혀 있어 단일 국가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과 확산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백신 생산 네트워크를 얼마나 넓고 정교하게 설계했는가가 곧 그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밀하게 움직였다. 2021년부터 한국은 단순한 기술 보유국을 넘어 백신 생산과 기술 이전의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했으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모더나와 위탁 생산 협약을 체결하며 아시아 전역에 백신을 공급할 중추 공장으로 부상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의 노바백스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유럽의 CEPI, 아프리카 CDC, 동남아의 ASEAN 국가들과 다자간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동시다발적인 백신 연합 체계를 완성했다. 이 체계의 강점은 한 국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팬데믹이라는 전시 상황에서도 가동 중단 없이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닌 설계자이자 연결자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2023년 WHO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mRNA 백신 기술 공유 네트워크를 공식화하며 남아공,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백신 사각지대 국가에 한국의 기술과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고, 실제로 이들 국가는 한국 정부 및 바이오 기업과 공동으로 파일럿 생산 라인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술이 단순히 수출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국가의 생산 인프라에 구조적으로 내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국 내 생산에만 의존한 채 글로벌 공급망의 외부에서 방관자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기술과 공급 양측에서 동시에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네트워크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관의 유기적 협력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인 정책 일관성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팬데믹 초기부터 글로벌 백신 허브와 로드맵을 수립하고 100명 이상의 해외 전문가 국제기구 실무진, 다국적 제약사 고위 경영진과의 지속적 컨퍼런스를 통해 협력 수요를 사전에 발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인프라가 곧바로 계약과 공동생산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즉시 실행 가능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일본은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외교적 전략과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시야를 완전히 놓쳤고 그 결과 WHO, GAVI, CPI 등 핵심 국제기구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단일 협정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백신 생산뿐 아니라 규제조화 및 표준화 전략에서도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차원을 넘어서 국제보건체계 전반에서 표준을 제안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아프리카 백신 인증 네트워크 애프리칸 메디선즈 에이전시와의 협정을 통해 한국산 백신을 모델로 삼은 의약품 허가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으며 유럽의 EMA 및 미국 FDA와의 상호인증 체계 구축 논의를 실무 단계까지 끌어올림으로써 한국산 백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있다. 일본은 이처럼 규제 표준 자체를 외교 전략으로 활용하는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을 보유하고도 영향력을 확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네트워크 전략은 공유를 통해 지배하는 것이 아닌 신뢰를 구축하여 중심에 서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패권국과는 차별화된다. 미국은 백신 원천 기술을 자국 내에서 통제하며 중국은 백신 외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기술을 조건 없이 이전하고 보건 소외 국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력을 제공하며 국제사회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뢰 기반의 리더십을 구축하였다. 이는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 배경이며 실제로 필리핀,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을 단순한 지원국이 아니라 기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공동 생산 공동 특허 등록에 나서고 있다. 결국 백신 생산 네트워크는 더 이상 수출입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글로벌 보건 안보를 둘러싼 동맹 구조이며 기술 신뢰의 정치적 구도이며 인류 공동 생존을 위한 시스템 디자인의 문제이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철학과 시스템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고 일본은 과거의 자산과 느린 행정에 발이 묶인 채 점점 그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백신 전략 지도의 한가운데에서 설계자이자 조정자 그리고 신뢰받는 리더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그 자리는 더 이상 서구 강대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술은 이제 연결되어야만 권력이 되고 한국은 그 연결의 구조를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이해한 국가가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는 보건과 안보가 분리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었고 기술의 우위가 단지 경제적 의미를 넘어 외교, 안보, 지정학적 영향력까지 직결된다는 사실을 각국이 절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백신과 생명과학 기술은 단순한 보건 자산을 넘어 전략 동맹의 조건이자 국가 신뢰의 지표로 자리 잡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예상을 뒤엎고 전례 없는 위상을 획득한 반면 일본과 중국은 기술적 한계와 정치적 불신, 전략적 실책이 겹치면서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중국은 초기에 시노팜과 시노백이라는 자국산 백신을 앞세워 백신 외교를 시도했지만 mRNA 기술의 부재와 임상 데이터의 불투명성, 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초기 공급을 받은 국가들조차 2차 접종 이후 서방 백신이나 한국산 백신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은 백신 패권을 통한 외교 영향력 확대에 실패하였다. 특히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백신의 한계를 직접 경험한 뒤 한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을 선택하면서 중국은 양은 많지만 신뢰는 없는 국가라는 평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단지 보건 분야에 그치지 않고 기술 전반에 대한 회의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뒤처지기 시작했다. 기술 자체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유지했지만 mRNA 플랫폼의 자립 실패와 국제 협력의 부재로 인해 주요 국가들로부터 전략 파트너로 선택받지 못하였고 특히 G7 및 QUAD 체제 내에서 백신 생산 및 기술 이전의 중심축이 미국과 인도 그리고 의외로 한국으로 재편되면서 일본은 자국의 고립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예컨대 2022년 말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추진한 글로벌 팬데믹 프리페러드너스 이니셔티브의 아시아 파트너로 일본이 아닌 한국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역량을 넘어 팬데믹 대응 의지, 실행력, 국제협력 경험에서 한국이 월등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한 흐름은 명확한 권력의 이동을 보여준다. 백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보건 동맹의 중심축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한국은 WHO, CEPI, GAVI, ADB, EU 집행위원회 등 핵심 글로벌 기관 및 다자협의체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국제 백신 전략 고도화 논의에서 필수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CEPI는 2023년 한국을 mRNA 기술 공유 전략의 우선 파트너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10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공동 연구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사실상 한국이 세계 생명과학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승인되었다는 의미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동시에 이러한 지정학적 재편은 군사적, 안보적 동맹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미국은 백신 기술을 보유한 국가를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위기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기술안보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핵심 공급망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나토의 네이티오 역시 한국의 백신 기술을 비회원국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고 정보 공유 협약을 확대하였다. 이는 백신이 단지 의약품이 아닌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된다는 전략적 판단이며, 일본은 이와 같은 체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자국 내 생산 안정화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안보 연계 기술 동맹 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이 이러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정치의 일관성, 과학계의 실행력, 민간 기업의 기동성과 국제사회와의 상호 신뢰 축적이라는 총체적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달리 한국은 백신 확보 초기부터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미국과의 공동 임상, 유럽과의 위탁 생산, WHO와의 기술 공유라는 3축 전략을 동시에 전개하면서 어느 한 축에도 의존하지 않는 다극형 생명과학 외교를 성공시켰다. 반면 일본은 오로지 내수 중심의 기술 개발과 규제 정비에 집중하면서 국제 공조의 기회를 스스로 외면하였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술은 있지만 전략이 없는 국가로 낙인 찍히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중국과 일본 모두 기술의 축적은 이루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고 누구와 나누며 어떤 방식으로 외교적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통찰이 부족했다. 반면 한국은 기술을 단순한 경제수단이 아닌 국제관계의 구조와 도구로 인식하였고, 그 결과 기술의 질서가 바뀌는 그 순간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이는 단지 생명과학 분야의 승부가 아니다. 이것은 21세기 지정학의 전장이 과거의 무기영토 중심에서 기술 데이터 공공재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뜻하며, 한국은 그 대전환의 시기에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실행으로 세계사의 변곡점을 선도하고 있다. 21세기 산업 패러다임은 에너지, 반도체, 통신을 넘어 이제 생명과학 중심의 지식 기반 경제로 재편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바이오 산업은 단지 수출 품목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지식과 특허, 플랫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복합 지식 산업이며, 이 분야에서 한국은 더 이상 제조를 위탁받는 국가가 아닌 지식 그 자체를 수출하는 국가로 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 바이오 경제란 단순히 의약품의 수출이나 생산 능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술의 특허권, 세포주와 유전자 설계도, 생물정보학 기반의 알고리즘, 그리고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간 협상력을 창출하는 종합적인 권력 구조이며, 한국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통적인 산업국가가 넘보지 못하는 두뇌 기반 수출국의 지위를 확보한 몇 안 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일 생산 규모 세계 1위라는 물리적 성과뿐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와의 공동개발에서 자체 원천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하며 단순 생산이 아닌 기술 설계 자체를 판매하는 모델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일본이 전성기 시절에도 시도하지 못했던 전략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경제 성장사는 가공무역과 조립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나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도입되었고, 바로 그것이 지식자산 중심 수출이다. mRNA 백신 하나를 예로 들면 원료 단가는 $수달러에 불과하지만
설계 알고리즘과 전달체 조성, 임상, 프로토콜을 포함한 지식의 가치가 수천 배에 달하며 실제로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기술을 동남아시아에 이전하면서 단일 제품에 대한 로열티만으로 5년간 1억 달러 이상을 확보하였고, 이는 단순 수출 계약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진입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국은 이러한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합적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바이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임상 분석 알고리즘, AI 기반 분자 설계 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서울대, POSTCH, KAIST 등 주요 과학기술 기관들이 개발한 바이오 정보기술은 유럽 제약사들에 수출되거나 공동특허로 등록되면서 한국은 하드웨어를 넘어서 알고리즘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생물학적 정밀도에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융합형 기술 체계에 대한 통찰과 구조화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단일 백신 제품조차 글로벌 협력망에서 제외되며 독자 개발이란 이름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수출 실적 이상으로 경제 구조의 체질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생명과학 분야의 수출 단가는 평균 반도체의 8배, 자동차의 12배에 달하며 고용 창출 효과는 제조업 대비 4배, 투자 대비 GDP 환산 효과는 무려 6배 이상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단순히 고부가 가치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바이오 기반의 기술 플랫폼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은 단지 돈을 버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가진 생산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자원을 들여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수출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기술과 신뢰를 결합한 설계도를 파는 시대이며, 한국은 그 설계도를 글로벌 규격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였다. WHO, CPI, GAVI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산 기술을 국제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표준 모델로 채택하고 있고, 한국이 제안한 기술 구조와 운영 프로토콜은 남반구 국가들의 백신 자립 모델로 이식되며,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정책, 규제, 품질 관리, 인증 체계까지 패키지로 포함된 지식의 수출이며, 이런 구조를 실현한 국가는 현재로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이와는 전혀 다른 흐름에 머물러 있다. 기술을 내수 위주로 전개하고 특허를 방어수단으로만 활용하며 국제협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구조로 인해 생명과학 산업이 안정적이지만 정체된 시장으로 고착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품질 중심 모델이 더 이상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결과이다. 일본의 수출 전략은 여전히 제품 위주이며, 그로 인해 한국이 주도하는 지식경제 체계에서는 구조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단지 시장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21세기 산업체계 전환에 대응하지 못한 국가적 전략 실패로 평가된다. 결국 바이오 경제 시대의 승자는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술을 어떻게 자산화하고 국제 표준으로 승화시키며 그 지식을 구조화하여 글로벌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한국은 기술, 제도, 사람, 규범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형 전략으로 지식 기반 수출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완성해 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제품이 아니라 사고방식, 알고리즘, 실행 계획을 수출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디자인드 인 코리아의 시대를 열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바이오 산업이 가진 궁극의 경쟁력이며, 대한민국이 전통 제조 강국 일본과는 전혀 다른 경로로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뚜렷한 증거다. 기술만으로는 세계를 움직일 수 없다. 그것은 단지 효율과 속도의 문제일 뿐, 진정한 영향력을 창출하는 요소는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번역하고 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 지점에서 한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본의 견고한 국제 이미지의 균열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과학, 문화, 국격이라는 세 축의 연합 전략이 만들어낸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각국은 자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정보와 수치를 내세웠지만, 국민과 세계 시민들이 진정으로 신뢰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였으며, 그 태도는 곧 국가의 품격으로 해석되었다. 한국은 초기 진단키트와 방역물자 지원, 그리고 mRNA 백신 기술 공유 과정에서 단순한 물량 공급자가 아닌 신뢰를 보내는 국가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고, 이는 다른 어떤 경쟁국보다도 빠르게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배경이 되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는 훌륭했지만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고,
과학을 정치와 동떨어진 영역으로만 취급하면서 대중과의 소통에서 철저히 실패했으며 그 결과 과학은 있지만 인간성이 없다는 인식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과학을 문화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술 그 자체를 공감 가능한 스토리로 재구성했으며 대표적인 예로 방탄소년단 BTS는 2021년 UN 총회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전 세계 청년에게 전하며 WHO와 협력하는 백신 홍보대사로 활동하였고, 이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신뢰와 호감을 기반으로 한 기술 외교의 새로운 전형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문화를 통해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과학을 통해 행동을 유도하며 그 행동이 다시 국가 이미지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기술만 앞세운 국가들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한국 특유의 하이브리드 전략이며, 이는 기술의 정밀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전략은 각국 국민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유럽, 동남아, 남미 지역에서 K-방역과 K-바이오에 대한 인식은 단지 제품의 품질에 머무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나라, 도움을 줄 줄 아는 나라라는 정서적 신뢰로 이어졌고, 실제로 CPI, GAVI, WHO 등 국제기구는 백신 공동개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할 때 기술력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할 의지와 이타성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였으며, 이는 수많은 국제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한 결과로 나타났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폐쇄적이고 외교적으로 느린 국가라는 이미지에 머물러 있었고, 이것이 바로 기술력은 있으나 영향력이 없는 일본의 가장 뼈아픈 약점이다. 또한 한국은 이 과정에서 국격, 즉 국가의 인격을 드러내는 데 성공하였다. 과거 국격은 군사력, 경제력, 영토의 크기로 평가되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타국과 연대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기술을 나누고 책임을 질 수 있는가로 재정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백신 기술을 수출함과 동시에 생산 프로토콜, 인력 교육, 데이터 공유, 품질 관리 체계까지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것이 단순한 계약을 넘어 한국식 신뢰 모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게 된 배경이다. 반면 일본은 기술을 여전히 자산으로만 취급하고 상업적 수익과 지식의 독점을 우선시하면서 세계와 연결되는 문법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그 결과 국제협력에서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이 자연스럽게 대체자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제 기술 경쟁은 단순한 성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와 감정, 신뢰와 연대가 함께 얽혀있는 복합적 경쟁이며, 한국은 그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세계 유일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술은 복제될 수 있지만 감동은 복제되지 않으며, 한국은 과학을 통해 신뢰를 만들고 문화를 통해 메시지를 퍼뜨리며 국격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결정적 차이고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리더십의 방향을 바꿔놓을 진짜 힘이다. 한때 한국은 일본을 따라 배우는 나라였다. 산업화 초창기부터 품질 관리, 생산 기술, 규제 체계, 의약품 표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모델은 거의 교과서처럼 여겨졌고,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며 성장의 길을 모색했으며, 당시의 선택은 정당했고 전략적으로도 유효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세계는 바뀌었으며,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고, 그 기준은 더 이상 도쿄에서 오지 않으며 서울, 인천, 성남, 판교, 대덕에서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으며, 바로 이 순간이 한국이 일본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는 선언의 순간이다. 이제 한국은 단지 기술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플랫폼을 설계하고 새로운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며, mRNA 백신, 유전자 치료제, 항체 바이오 의약품, AI 기반 분자 설계, 그리고 기술 공유 프로토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먼저 움직이는 국가로서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품질과 보수적 안전성에만 집중하며 기술 자체의 진보보다는 과거의 명성 유지에 집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WHO, CPI, GAVI 등 국제기구조차 일본을 전략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이며, 바로 이 차이가 시대를 결정짓는 것이다. 한국은 기술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그것을 공공재로 확장하며 다자협력의 언어로 전환하여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사회화는 과거 일본이 고수하던 독점적 기술 경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오늘날의 세계는 이러한 개방된 설계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바로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누구의 반론도 필요 없는 현실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한국은 기술을 외교와 연결하고 기술의 윤리를 강조하며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탁월한 민감성을 발휘하고 있고, 이는 과학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이며 그것이 국격으로 이어지고 세계의 신뢰로 전환되는 흐름이며, 반면 일본은 여전히 기술을 숫자와 매뉴얼로만 설명하려 들고 있고, 그 결과 아무리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도 세계는 그들에게 감동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지금 일본이 기술대국이면서도 영향력에서 밀리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제 일본에게 배울 것이 없다. 우리는 이제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과거의 한국은 일본을 추격하며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지만,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법을 설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은 아예 의제 설정에서부터 배제되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패러다임 전환이며 기술이 아니라 구조가 바뀐 것이며, 이 구조의 중심에 한국이 있고 일본은 주변이 되었다. 세계는 지금 다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한류나 산업기술 때문이 아니라 위기의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 투명한 규범 설계자, 그리고 인간 중심의 과학을 추구하는 국가로서의 한국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도전과 실패, 그리고 스스로 설계한 전략의 결과물이며, 이제 그 결실을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제자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되었고, 그것은 백신의 이름으로, 기술의 구조로, 국제기구의 선택으로, 그리고 세계인의 신뢰로 증명되었으며, 21세기 생명과학의 중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제국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있다는 선언은 이제 단지 가능성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의 서술이다. 한국이 절대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실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했었고,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전홍축 우라늄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제의까지 했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러한 반응이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한국이 최초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던 것은 벌써 20년 전으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위협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362사업으로 불리는 핵잠 건조가 비밀리에 추진됐었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붙여질 수 있었던 이 사업은 한 기자가 엠바고를 깨고 보도하면서 1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핵잠 도입을 천명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R&D 코퍼레이션의 브루스 베넷은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며 말을 잘랐고,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은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다, 또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핵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핵잠수함이야 핵잠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지난 9월 8일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 한 발 사탄도 미사일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평가자라 했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ICBM에 이은 SLBM까지 보유하면서 해상에서의 위협도 현실이 됐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움직임을 탐지해 무력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최소 3배 빠른 속력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핵잠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주변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중국은 해양 경계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도 관할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만 한국은 핵잠 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라늄 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핵원료를 공급한다면 이는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이를 핵잠과 관련해 살펴볼까요? 핵잠은 핵분열을 통해 발생되는 에너지로 엔진을 가동시키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보통 디젤 잠수함의 경우 3, 4일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 연료를 공급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평생 수면 아래에서 기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량 공급이나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3, 4개월로 한정하고 있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연료 수급. 핵잠을 건조하더라도 연료가 수급되지 않으면 핵잠은 고철에 불과하며 그 원료인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전용 핵연료는 우라늄 235를 5%로 농축시킨 것이지만 핵잠에서 사용하는 핵원료는 20% 농축된 우라늄입니다. 이마저도 프랑스가 루비급의 20% 농축 우라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고고익선입니다. 높을수록 효율이 높으니까요. 프랑스만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미국과 소련 등은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90%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즉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직접 농축할 수도 있지만 농축하는 순간 일본과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인데 현재 프랑스에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하고자 할 때만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미국산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의 농축 우라늄 수입은 금지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핵잠이라는 민감성, 미국에 대한 예의 때문에 미국산 우라늄을 고려하는 것이지 한미원자력 협정에 발목 잡혀 핵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오해 중 하나가 핵잠이 핵무기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인류 최초의 핵잠으로 불리는 미국의 USS 노틸러스 USS 노털러스는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 북극해에서 작전을 위해 건조됐습니다. 즉 핵잠은 잠수함이면서 그 원료가 농축 우라늄일 뿐이고 핵무기는 농축 우라늄 자체를 폭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사실 기술적인 난이도로 보자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 핵잠을 개발했다면 핵무기는 이미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핵무기 상업용 원자로 핵 잠수함 순으로 난이도가 높으니까요. 핵무기는 우라늄 235와 같은 물질을 90% 이상 고농축하면 됩니다. 즉, 농축 기술만 가지면 폭탄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상업용 원자로입니다. 원자로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농축된 우라늄 5%의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전기로 변환하고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시키려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벌써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 중입니다. 기술력 끝판왕은 단연 핵잠인데요. 왜냐하면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승조원의 피폭을 최소화해야 할 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하니까요. 변화무쌍한 해저 환경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작년 9월 공개한 북한의 핵잠이
핵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북한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혹 한국 정부가 핵잠용 원자로를 개발해 실전에 투입시켰다는 뉴스가 들린다면 한국은 이미 핵폭탄 또는 핵무기 제작 기술을 완성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핵무기나 핵폭탄, 핵잠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는 없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적인 난제로 꼽혀온 방사성 요오드의 누출 및 이동을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보통 방패물이라 불리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는 방패물의 극히 일부입니다. 방패물은 방사선이 사용되는 모든 곳, 원전은 물론이고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도 엄청난 방패물이 나옵니다. 그중 방사선이 약한 것을 저준 위폐기물, 강한 것을 고준 위폐기물이라 부릅니다. 저준 위폐기물은 원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작업복, 장갑, 덧신 등이 있고 고준 위폐기물은 원자로에 투입했다가 꺼낸 사용 후 핵연료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준 위방사성 폐기물이란 열 발생량이 EKWM,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g당 4100g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가장 위험해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죠. 이러한 방패물은 저준이든 고준이든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인간의 거주지와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처분되어야 합니다. 보통 저준 위폐기물은 천층 처분, 즉 땅을 얕게 판 후 콘크리트로 처분고를 만든 후 이곳에 폐기합니다. 처분고가 다 차면 사이사이에 몰타르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점토, 모래, 자갈, 아스팔트 등으로 다중방수 복토층을 만들어 방사선 물질의 방출을 막죠. 혹은 인위적으로 지하 동굴을 만들어 방벽을 세운 후 보관하는 동굴 처분 방식도 있습니다. 그 국가의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은 천층 방식을, 독일, 스웨덴 등은 동굴 처분 방식을 씁니다. 한국의 경우 2014년 12월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에 동굴 처분 시설을 완성해 운영 중에 있고 작년 8월 같은 지역에 표층 처분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준 위폐기물 처분 시설도 아직 운영되지는 않지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고준 위폐기물은 월성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가 대부분인데 현재는 발전소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전은 가장 효율적인 전기 생산 시설이지만 방사능 유출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그런데 핵분열 시 발생하는 핵종에는 방사성 요오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의 반감기는 8일로 굉장히 짧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폭발 초기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극소량 사용하면 갑상선암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서면 오히려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는. 그런데 이 물질의 특징이 우라늄이나 세슘 등 다른 핵종들과는 달리 음이온의 성질을 가져 사용 후 핵연료를 감싸는 완충제나 주변 암석에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를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빠르게 흡수시키느냐가 세계적인 난제였는데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승엽, 권장순 박사가 해결했습니다. 연구팀은 오랜 연구 끝에 방패물을 보관하는 구리용기가 부식되면 구리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지하수의 탄산이온을 만나 천연광물인 공작석의 MELACHITE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공작석이 방사성 요오드만 선택 흡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단단한 광물인 마샤이트 MARSHITE로 재탄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 후 핵연료를 구리로 만든 용기로 감싸 지하 깊숙이 보관하면 구리용기가 부식되어 발생되는 구리이온이 지하수의 탄산이온과 결합해 공작석이 만들어지고 그 공작석은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해 마샤이트 광물로 변신하고 계속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성질 덕분에 공작석을 이용하면 방패물 처분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방사성 요오드를 99% 이상 영구히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잘 활용하면 방패물 처리장 주변에 별다른 기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방사성 요오드를 지하에 계속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전에서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정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로써 원전의 안정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연구 성과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